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다 읽었습니다. 10월 한 달 저희가 함께 읽기로 했는데요. 저는 20여일 만에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월 30일 밤에 다 읽기를 마쳤고요. 이 영상은 그래서 좀 늦은 밤에 만들게 됐습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있었는데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의 산까지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으로 처음으로 함께 읽기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 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런 책이야말로 각자의 해석이나 감상을 나눌 수 있다면 더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다 읽고 나니까 더더욱 들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런 장을 만들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읽어보시고 함께 나눌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곳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의 산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의 산은 스위스 다보스의 한 고산 지역에 차려진 호텔급 요양원인 베르크호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토마스 만이 부인이 아파서 요양원에 머물렀던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하면 니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토마스 만에게 영향을 끼친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심신의 안정,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특히 스위스에 이런 요양시설이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이 3대의 가장인 토마스 부덴브로크 역시 점점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요양을 가기도 했던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결국 마의 산에서 이 주인공인 청년 한스 카스트로프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가슴의 병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만의 작품 세계에서는 병, 질환이라는 게 또 다른 세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평범하고 경건한 시민성과 대비되는 예술성이 그것인데요. 병과 예술성, 창조성과의 관련성은 토마스 만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티브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은 예술적 성찰과 생산성의 전제이기까지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지닌 긍정성, 오히려 생애에 좀 더 깊이 다가가는 것, 이런 면에 대한 주장을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인 나프타라는 인물이 극단적으로까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부덴브로크 같은 경우도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그럴수록 점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이나 정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색하게 되고요. 정신적인 고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토마스만이 지니고 있는 병과 정신, 예술, 이러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의 산의 한스 카스트로프 역시 이 베르크호프라는 곳에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마의 산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좋다, 딱 3가지만을 선택해서 이 마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것인가 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가 생각한 3가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인물들, 인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르크호프를 둘러싼 주요한 인물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주인공인 한스 카스트로프가 있습니다. 베르크호프를 방문하게 됩니다. 요하임 침세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군인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프로레센적인 규칙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욕주의자적인 인물이고요. 결국 요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르크호프를 떠났다가 군에 입대하지만 병이 악화되어 다시 돌아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군인이 되고자 그렇게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요하임에 비해서 민간인인 한스는 결국 군인이 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세템브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계몽주의자이고 미래를 낙관하는 인물입니다. 인문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이 세템브린이라는 이름은 9월의 남자라는 이름인데요. 이탈리아 휴양지에서 성수기가 지난 9월에 헐값의 남자아이를 찾는 동성애자를 일컫는 은어라고 합니다. 세템브리니는 한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이 한스의 현실, 지상으로 내려가라고 충고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에 맞서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인물이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나프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소속의 교사이지만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공산주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상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일종의 극단주의적인 논쟁을 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세템브리니와 나프타의 두 사람의 논쟁인 대화가 이 책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나프타라는 인물은 토마스 만의 소설을 가장 이상적인 소설로 평가했던 20세기의 가장 알려진 문학 비평가, 이론가 게오르그 루카치를 모델로 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제대로 조형이 된 인물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자체도 너무 거칠고 왜 이렇게 자신의 작품들을 높게 평가해주고 자신의 작가성을 알아봐주는 비평가를 이렇게 대접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세템브리니와 나프타의 고준 담론을 무력화시키는 인물이 클라우디아 쇼사라는 러시아 여성이고요. 유부녀입니다. 한스 카스트로피는 이 클라우디아 쇼사에게 어떤 일탈,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스로 하여금 베르크호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 여성입니다. 한스와 클라우디아 쇼사는 5장 발푸르기스의 밤에 함께 보내지만 클라우디아는 바로 다음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디아 쇼사와 함께 나타난 인물이 페퍼코룬이라는 커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인데요. 이 페퍼코룬은 늘 병 그리고 죽음이 둘러싼 이 베르크호프의 그야말로 활력과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와서 끊임없이 연회를 베풉니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즐기는 그런 연회를 베풀면서 자신 스스로가 와인과 또 커피에 중독된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바쿠스적인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페퍼코르는 세템브리니와 나프타, 클라우디아 쇼사까지를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렬한 생기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열정을 스스로 거두는 인물로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크호프를 지키는 저승사자와 같은 원장 베른스입니다. 고용된 원장이고요. 이 베르크호프 역시 자본주의의 의학과 병원의 모습, 요양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베른스는 과학, 의학이 지닌
악마적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졌습니다. 베르크호프에 들어오는 모든 인물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붙들어 놓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꼽아본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첫째는 이야기의 원형적 구조라고 할까요? 이 마해산 이야기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어느 날 길을 떠났다가 어딘가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돌아와 보니 세상이 변해 있었다 같은 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민담에도 있는데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형의 이야기에 수많은 변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다 보니 산속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고 길을 잃고 헤매는데 신선처럼 생긴 두 노인이 앉아서 바둑 또는 장기를 두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도끼를 놓고 두 신선의 경기에 훈수까지 도가며 즐겁게 놀게 됩니다. 그렇게 놀다가 보니 해가 저물고 길을 찾아서 집으로 내려왔는데 나무꾼은 단지 반나절 또는 한나절 산속에 있었을 뿐인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도끼자루도 썩어버리고 가족들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손자가 알아본다든지 이런 이야기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해산도 사실상은 이런 이야기류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청년인 한스 카스트로프라는 23살의 청년이 스위스 다보스의 고산 지역에는 요양원인 베르크호프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7년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지금은 이제 원래의 제목인 노르웨이의 숲으로 바뀌었죠. 이 상실의 시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인 와타나베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마해산입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아미료라는 곳의 의미는 마해산의 베르크호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위태로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생활과 멈춤, 격리와 또 소통, 생기와 허무, 삶과 죽음이 이 경계선에서 아슬아슬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위태로운 세계. 저는 하루키가 이 소설을 쓸 때 토마스 만의 이 마해산을 깊이 참고해서 이 상실의 시대를 구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미료에서 보내는 이야기가 비교적 소설의 한가운데에 위치를 합니다. 마해산을 읽으면서 정말 좀 힘들었었는데요. 특히 작가에게는 어떤 소설 한 권, 책 한 권이 자신의 작품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영감을 받는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책임감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상실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멀어진 또 격리된 채 머물게 되는 산속에서의 세계 또는 베르크호프의 세계는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원형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무꾼의 이야기도 역시 나무꾼이죠. 평범한 나무를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지만 단 반나절 또는 한나절을 신선들의 바둑 혹은 장기 노름에서 훈수까지 둬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낸다는 것의 의미도 생각해 보면 나무꾼과 또 다른 세계에서의 나무꾼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베르크호프처럼 산속 깊은 곳에서 격리된 채 잠시 머물다 가는 그 세계는 이 인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의 산, 그러니까 마법의 산인 베르크호프의 세계가 빨간 약의 세계일까 파란 약의 세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이야기인데요. 이 원래 3주를 예정으로 하고 왔지만 7년을 보내게 되고 다시 세상, 그러니까 지상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한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외적 동기에 의해서인데요.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한스는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로서 이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르크호프에서 보낸 7년 동안 그는 지상의 세계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세템브린이라는 이 인물이 한스에게 계속 충고하듯이, 그러니까 어서 현실로 돌아가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곳에 있지 말고. 그런데 왜 한스는 계속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이 베르크호프에서 떠나지 못하는지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크호프라는 곳에 무풍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계속하면서 베르크호프의 세계야말로 한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에로스의 세계이고요. 삶과 죽음의 사유가 있고 음악과 예술이 있는 세계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부를 통한 생명과 존재에 대한 눈뜸이 있습니다. 페퍼코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또 바쿠스의 세계를 엿보기도 하죠. 풍부한 삶이 존재하는 곳이 베르크호프이기도 한 거죠. 그리하여서 외적 동기인 전쟁이 발발하여 떠나야 했을 때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 한스, 그의 삶에 더 이상 남은 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는 다르게 보면 이 베르크호프의 세계는 한스의 몽상의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책 속에서 세템브리니가 계속해서 이곳은 몽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템브리니가 말했듯이 이곳은 키르케의 섬, 즉 마법이 통하는 곳이고 오디세우스가 아니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의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키르케의 섬은 우리가 율리시스 또 오디세이아에서 살펴봤듯이 고향으로 가기 전 이르게 된 이른바 마녀 키르케의 섬인데요. 키르케는 마법의 지팡이로 오디세우스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죠.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와 함께 1년여를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조차 망각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기 전에 키르케는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를 다녀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세계를 다녀오고 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키르케의 섬. 토마스 만은 7년간 단잠에 빠져있던 한스 카스트로프라고 전쟁이 발발해서 산을 내려갈 때 이렇게 한스 카스트로프를 지칭을 합니다. 7년간 단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크호프는 그야말로 단잠의 세계, 몽상의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베르크호프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정신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매트리스에서 숟가락은 없다. 다만 마음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매트릭스에서의 빨간 약의 세계가 이 베르크호프일까 아니면 파란 약의 세계가 베르크호프일까, 어느 게 진짜 한스에게 리얼인지 매트릭스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12월에 드디어 에피소드 4인가요? 4가 개봉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장에 나오는 백과사전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페이지는 이 책 상권 454에서 482페이지에 이르는 대목인데요. 세템브리니가 한스 카스트로프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인데, 세템브리니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 세템브리니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세템브리니는 진보촉진국제연맹에 속해 있고 이 연맹에서 고통의 백과사전을 편찬할 예정이고 자신은 특히 문학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를 다뤄서 총서에 포함시키기 위해 작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고통의 충돌과 그것을 해소하려는 관점에서 모든 문학적 걸작을 저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백과사전 편찬, 이거 뭐 개봉주의에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자, 진보주의자 세템브리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의 온갖 고통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다룰 예정이고 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에서부터 집단 간의 커다란 갈등 같은 것까지, 그래서 그것은 곧 고통의 사회학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거죠. 문학이야말로 고통받는 인간을 다루는 분야 아닌가요? 모두들 무언가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 또 상황들, 그것을 읽는 게 바로 새삼스럽게 문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템브리니는 일종의 고통의 문제를 프리즘으로 해서 에디션으로서의 글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많은 고전들을 일종의 편집,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에디션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흥미로운 작업, 그러니까 물론 고되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좀 해볼 만한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어떤 장면 또는 무엇보다도 이 백과사전에서 그 고통의 사회학으로서 문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읽었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한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장면을 이렇게 그려볼 때 아름다운 장면 같아서 꼽았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세템브리니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한스는 분명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스는 베르크호프에 올 때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실용서적인 해양기선이라는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습니다. 즉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과사전 에피소드 이후에 한스는 책을 구입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은 해부학, 생리학, 생물학 관련 서적입니다. 또 생명과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사촌 요하임은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두꺼운 책을 구입하고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세템브리니와의 대화를 통해 분명 어떤 자극을 받았고 자발적인 탐구,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장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장면은 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스 카스트로프는 책을 갖게 되면 읽는 기분이 완전히 다를 거라면서 자기 책을 가지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연필로 써 넣는다든지 밑줄을 긋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요하임은 사촌의 발코니에서 종이 자르는 칼로 가제본 한 종이를 페이지마다 자르는 소리를 몇 시간 동안이나 들었다. 그 책들은 무겁고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는 누워서 책의 아래쪽을 가슴이나 배에 대고 읽었다. 가슴이 눌려 답답했지만 그는 이를 참고 견뎠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난해한 페이지를 읽어나갔다. 갓을 씌운 작은 램프에서 나오는 불그스름한 빛이 있었지만 달빛이 밝아 굳이 램프가 없어도 아쉬운 대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며 그를 따라갔다. 다음 페이지를 읽기 위해 얼굴을 들기 전에 그는 꾸벅꾸벅 졸거나 가수면 상태에서 생각에 잠겨 한동안 턱을 가슴에 댄 채로 있었다. 달이 수정처럼 깜빡거리는 고산지대의 골짜기를 지나 또박또박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연구에 몰두하여 유기물질과 원형질의 특성에 관해 읽었다.
생성과 해체 사이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민감한 물질에 관해 읽었고, 그 물질이 시원적이면서도 항상 현존하는 근본 형태에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해 읽었고, 생명과 그것의 신성하고도 불결한 비밀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읽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생명은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변화된 한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특히 말씀드렸던 5장의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든지 정말 좋은 장이고요. 대부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6장의 눈 에피소드라든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깊이 있고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굳이 제가 아니어도 당연히 중요하게 읽어야 할 에피소드이고 장면들이라 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 7장으로 갈수록 베르코프는 무감각,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감각, 무심, 또 공허해질수록 병적 흥분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한스 또한 중대한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음악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 어떤 것에도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한스는 베르코프를 떠나게 됩니다. 읽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회고하니 역시 대작이었고요. 파면 팔수록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